겨울비가 내리던 병원 복도였습니다. 민도연은 링거를 꽂은 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손엔 약혼 반지, 다른 손엔 퇴원 통보서가 쥐어져 있었죠. 문이 열리며 장모 윤미선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고가의 코트를 여미며 차갑게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걸로 끝내요. 하연인 당신 같은 사람 옆에 둘 수 없어요. 그 말 한마디가 공기보다 더 차갑게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비는 창문을 두드렸고 병실의 형광등이 깜빡였습니다. 도연의 눈빛은 점점 텅 비어갔습니다. 그날 밤 그는 병원을 떠났습니다. 눈 내리는 골목 어귀에서 한번 뒤돌아봤지만 아무도 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10년 후 그 이름은 다시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매주 감동적인 실제 사연을 들려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2015년 겨울 서울 변두리의 작은 병원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깔린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진하게 배어 있었어요. 민도연은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입은 부상은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갈비뼈 3대가 부러지고 내장 출혈까지 있었죠. 의사는 최소 2달은 입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에게는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그는 작은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약혼녀 정하연의 집안은 재벌가였지만 도연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 했어요. 병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도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연이 아니라 그녀의 어머니 윤미선이 들어왔어요. 명품 가방을 든 그녀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도연 씨,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요. 윤미선의 목소리에는 동정심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어요. 도연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통증에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조심하지 못해서. 조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도연 씨, 우리 하연이 인생을 생각해야죠. 윤미선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침대 옆 테이블 위에 던지듯 놓았어요. 혼인 서약은 파기하겠어요. 서명만 하세요.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윤미선을 바라봤어요. 어머님, 무슨 말씀은요? 병원비도 못 내는 사람이 우리 딸과 결혼한다고요? 농담도 정도껏 하세요. 윤미선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도연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의 손이 하얗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연이는 뭐라고 합니까? 하연이는 이미 동의했어요. 그 애도 현실을 알아야죠. 윤미선은 시계를 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도연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내일까지 서명하세요. 안 그러면 회사에도 연락할 겁니다. 병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도연은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혼인 서약 파기 동의서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그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는 겨울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물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마치 눈물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도연은 회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인사팀장의 목소리는 사무적이었어요. 민도연 씨, 회사 사정상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습니다. 네, 제가 아직 병원에. 상부의 결정입니다. 정리해서 나오세요.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도연은 멍하니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그가 일하던 회사는 정태수 회장의 계열사 하청업체였습니다. 결국 장인 될 사람의 한마디로 그는 직장마저 잃은 거예요. 도연은 핸드폰을 침대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에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도연은 병원비를 내지 못해 퇴원 통보를 받았습니다.
간호사는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건넸어요. 죄송합니다. 병원 규정상 어쩔 수 없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짐을 챙겼습니다. 그가 가진 건 낡은 가방 하나뿐이었어요. 병원을 나서는 도연의 걸음은 휘청거렸습니다. 찬바람이 상처 입은 몸을 파고들었어요. 그는 친구 박노식이 있는 고시원으로 향했습니다. 도연아, 이게 무슨 꼴이야? 박노식은 도연을 보자마자 부축해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좁은 고시원 방에는 책상과 침대만 간신히 들어갈 정도였어요. 도연은 침대에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노시가 미안하다. 조금만 있다 나갈게. 무슨 소리야? 천천히 쉬어. 병원비는 내가 어떻게든 마련할게. 박노식은 도연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하지만 도연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감기가 폐렴으로 번졌고 심장도 이상 신호를 보냈어요. 밤마다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노식은 약을 사다 줬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난 어느 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고시원 창문으로 하얀 눈을 바라봤어요. 그의 얼굴은 병색으로 누렇게 떠 있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에서 쌕쌕 소리가 났어요. 이제는 물 한 모금 마시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가? 도연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손에는 하연이 준 약혼 반지가 들려 있었어요. 값싼 은반지였지만 그에게는 전부였습니다. 반지를 보고 있자니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하연과 처음 만난 날, 프로포즈하던 날, 행복했던 모든 순간들이요. 이제 그 모든 게 끝났습니다. 새벽 2시 도연은 의식을 잃었습니다. 박노식이 119에 신고했지만 구급차는 쉽게 오지 않았어요. 폭설 때문에 도로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침 근처를 지나던 국제구호단체 차량이 멈춰 섰습니다. 외국인 의료진들이 급히 도연을 차에 실었어요. We need to move him now. 차는 눈길을 헤치고 달렸습니다. 박노식은 눈물을 흘리며 차를 바라봤어요. 구호단체 차량은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도연은 그대로 해외의료재단으로 긴급 이송됐어요. 그의 신원은 미상자로 처리됐습니다. 민도현이란 이름은 그날 밤 한국에서 사라졌어요. 눈은 계속 내렸고 고시원 창문에는 서리가 하얗게 맺혔습니다. 하얀 커튼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2025년 가을 뉴욕 맨해튼의 초고층 빌딩 꼭대기였습니다. 유리로 된 회의실에서는 세계 각국의 투자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약서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회의실 정면에 선 남자는 완벽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그의 이름은 앤드류 민, AM 캐퍼털의 CEO였습니다. 이번 분기 수익률은 전년 대비 47% 상승했습니다. 앤드류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했어요. 참석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그는 10년 만에 세계적인 투자자로 성장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앤드류는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넓은 사무실 한쪽 벽면은 통유리로 되어 있었어요. 뉴욕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어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상자 안에는 녹슨 은반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앤드류는 반지를 손에 쥐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10년이 지났군요.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책상 위 노트북 화면에는 한국 뉴스 기사가 떠 있었어요. 태성중공업 연이은 적자, 부도위기 임박이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앤드류의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번졌어요. 태성중공업은 정태수 회장이 운영하는 회사였습니다. 이서진 부장. 앤드류가 인터콤을 눌렀어요. 잠시 후 문이 열리며
30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이서진은 앤드류의 오른팔이자 가장 신뢰하는 보좌관이었어요. 말씀하십시오, 회장님. 태성중공업 인수팀을 꾸리세요. 비밀리에 진행합니다. 서진은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개인적인 일과 관련이 있습니까? 앤드류는 고개를 돌려 서진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이건 거래일 뿐입니다. 수익성 있는 투자예요. 서진은 더 이상 묻지 않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앤드류의 과거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어요. 다만 그가 한국 출신이라는 것, 그리고 10년 전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만 짐작할 뿐이었습니다. 다음 주 한국행 일정을 잡으세요. 알겠습니다. 서진이 나간 후 앤드류는 다시 반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반지를 상자에 넣고 서랍을 닫았어요. 창밖의 뉴욕 야경은 여전히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10년 전 그날 밤의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서울 강남의 한 호텔 컨퍼런스룸이었습니다. 정태수 회장과 그의 가족들이 긴급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테이블에는 각종 재무 보고서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윤미선의 얼굴은 불만으로 가득했어요. 도대체 회사를 어떻게 운영한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정태수는 피곤한 표정으로 이마를 문질렀어요. 지금은 비난할 때가 아니오. 해외 투자를 유치해야 해. 어느 나라 투자자입니까? 미국의 AM 캐퍼털이라는 회사요. 회장이 직접 온다고 합니다. 윤미선은 팔짱을 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때 화려했던 자신의 삶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재벌가 모임에서 체면이 깎이는 게 무엇보다 고통스러웠습니다. 회장 이름이 뭔데요? 앤드류 민이라고 하더군요. 한국계 미국인인 것 같소. 윤미선은 그 이름을 곱씹어 봤지만 낯설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차피 돈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투자만 받으면 그만이죠. 회의실 한쪽에 앉아있던 정하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의사가 되어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족의 위기 앞에서 무력감만 느낄 뿐이었습니다. 하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문득 옛 생각에 잠겼어요. 10년 전 사라진 남자 민도현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하연은 가슴 한편이 아려오는 걸 느꼈어요. 며칠 후 서울 시내의 특급 호텔 로비였습니다. 앤드류 민이 검은색 정장을 입고 들어섰어요. 그의 뒤로 서진과 경호원 2명이 따라왔습니다. 호텔 직원들이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앤드류는 무표정한 얼굴로 로비를 둘러봤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밟는 한국 땅이었어요.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로비 한쪽에서는 정태수 일가가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투자자를 기다리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앤드류는 그들을 보는 순간 걸음을 멈췄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그들의 얼굴은 선명했어요. 윤미선의 오만한 표정, 정태수의 피곤한 모습, 그리고 하연. 하연은 예전보다 수척해 보였습니다. 앤드류의 손이 주먹을 쥐었다가 풀렸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앤드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걸었어요. 그는 정태수 일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연이 무심코 고개를 돌렸어요. 그녀는 앤드류의 뒷모습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무언가 익숙한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앤드류는 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하연아, 왜 그래? 윤미선이 물었습니다. 하연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녀의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방금 스쳐 지나간 남자의 뒷모습이 자꾸만 머릿속에 남았어요.
그날 밤 앤드류는 호텔 방 창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어요. 그는 와인 잔을 들고 천천히 마셨습니다. 10년 전 이곳에서 그는 모든 것을 잃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는 더 이상 버림받은 약혼자가 아니었어요. 앤드류는 와인 잔을 내려놓고 서랍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태성중공업의 재무제표와 주주 명단이었어요. 그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앤드류의 눈빛은 그 어떤 빛보다 차가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성중공업 본사 회의실이었습니다. 대형 타원형 테이블 주위로 임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정태수 회장은 정장 넥타이를 고쳐 매며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미국 투자자와의 미팅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윤미선은 명품 한복을 차려입고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매만졌습니다. 그녀는 이런 자리에서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여보,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우리가 투자를 받아주는 거예요. 윤미선의 말에는 여전히 오만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정태수는 한숨을 쉬며 서류를 다시 검토했어요. 회사의 재무 상태는 그녀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주요 거래처들이 하나둘 떠나고 있었어요. 이번 투자 유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AM 캐피털 측에서 도착하셨습니다. 들어오시라고 하게. 정태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바라봤어요. 임원들도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앤드류 민이 걸어 들어왔어요. 그의 뒤로 이서진과 법무팀 직원들이 따라왔습니다. 앤드류의 정장은 맞춤 제작된 것처럼 완벽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미소도 긴장도 없었습니다. 다만 차갑고 냉정한 눈빛만이 있었어요. 어서 오십시오, 앤드류 회장님. 정태수가 먼저 악수를 청했습니다. 앤드류는 그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 회장님. 그의 한국어는 유창했지만 어딘가 어색한 억양이 섞여 있었습니다. 윤미선이 앞으로 나서며 인사했어요. 멀리서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저는 정 회장의 부인 윤미선입니다. 앤드류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10년 전 병실에서 차갑게 혼인 파기를 통보하던 그 여자였어요. 그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고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반갑습니다. 모두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태수는 회사 소개 자료를 펼치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태성중공업의 역사, 주요 사업 분야, 향후 계획 등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앤드류의 표정은 무덤덤했어요. 그는 자료를 보는 척하며 정태수의 얼굴을 관찰했습니다. 10년 사이 그는 많이 늙어 있었어요. 머리는 반백이 되었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현재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가 있지만 기술력은 업계 최고 수준입니다. 정태수의 설명이 끝나자 앤드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일시적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경기 침체의 영향일 뿐입니다. 앤드류는 자신의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어요. 그리고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저희가 사전 실사를 진행했습니다. 부채 비율이 350%를 넘고 있더군요. 회의실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정태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앤드류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게다가 주요 협력사 3곳이 거래를 중단했고 은행 신용 등급도 하락했습니다. 그건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입니다, 정 회장님. 앤드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냉정했어요. 그는 감정을 철저히 배제하고 사실만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윤미선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럼 투자를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앤드류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아닙니다. 투자는 하겠습니다. 정태수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앤드류의 다음 말이 그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경영권 51%를 넘겨주셔야 합니다. 뭐라고요? 윤미선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그건 회사를 빼앗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빼앗는 게 아닙니다. 정상화시키는 겁니다. 앤드류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그는 서류를 한 장 더 꺼내 정태수 앞에 놓았어요. 이건 귀사의 비자금 조성 내역입니다. 장부상으로는 해외 투자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자금 세탁이더군요. 정태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입술을 떨며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앤드류의 조사는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저희는 투자 전에 철저한 실사를 합니다. 이 자료는 검찰에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회의실은 숨막히는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임원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윤미선은 떨리는 손으로 의자를 잡고 다시 앉았습니다. 그녀의 오만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당신이 대체 누구요? 윤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앤드류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 순간 윤미선은 묘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저 눈빛을 어디서 본 것 같았어요. 저는 투자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앤드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진이 서류 가방을 챙기며 그를 따랐어요.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결정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앤드류는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정하연이 들어왔어요. 그녀는 아버지에게 급한 서류를 전달하러 온 길이었습니다. 하연과 앤드류의 눈이 마주쳤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하연의 눈이 점점 커졌어요. 그녀는 앤드류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그녀는 알 수 있었어요. 저 눈빛, 저 표정을. 도현. 하연의 입에서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앤드류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는 그녀를 스쳐 지나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을 나갔습니다. 하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어요. 손에 든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연아, 왜 그래? 정태수가 물었지만 하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급히 회의실을 나가 복도로 뛰쳐나갔어요. 앤드류는 이미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하연은 계단으로 뛰어내려갔어요. 1층 로비에 도착했을 때 앤드류는 호텔 밖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도연 씨, 하연이 소리쳤습니다. 앤드류는 걸음을 멈췄어요. 하지만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하연은 그에게 다가가며 눈물을 흘렸어요. 도연 씨, 당신이죠? 당신 맞죠? 앤드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아무런 감정도 없었어요. 죄송하지만 저를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당신 눈을 봤어요. 당신이에요, 도연 씨. 앤드류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도현이라는 사람은 10년 전에 죽었습니다. 그는 차에 올라탔어요. 검은색 세단이 출발했습니다. 하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로비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녀를 바라봤지만 하연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10년 전의 죄책감과 후회가 밀려왔어요. 차 안에서 앤드류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앤드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은 주먹을 쥐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얼굴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일주일 후 태성중공업 본사에는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회의실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정태수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AM 캐퍼털에서 보내온 계약서가 들려 있었어요. 경영권 51%를 넘기는 조건, 그것은 사실상 회사를 포기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안 됩니다, 회장님. 다른 투자자를 찾아봐야 합니다. 한 임원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하지만 정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다음 달이면 회사 문을 닫아야 합니다. 윤미선은 팔짱을 낀 채 분노에 찬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녀는 앤드류 민이라는 남자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뭔가 불편하고 깨름칙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 사람 뭔가 수상해요.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야 실사를 했으니까 그렇겠지. 정태수는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연은 회의실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그녀는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앤드류 민의 얼굴이 자꾸만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그는 분명 도연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모른 척하는 걸까요? 하연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정태수가 물었습니다. 하연은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저는 회사보다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해요. 무슨 소리야? 이 회사가 우리 가문의 전부인데. 윤미선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하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결국 정태수는 계약서에 서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틀 후 계약 체결식이 열렸습니다. 태성중공업 본사 대회의실에는 언론사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미국 재벌 한국 중견 기업 인수라는 제목의 기사가 이미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앤드류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단상에 올랐어요. 그의 표정은 여전히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정태수와 악수를 나누고 계약서에 서명했어요.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앤드류 회장님, 태성중공업의 향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앤드류는 마이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먼저 내부 감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투명한 경영이 최우선입니다. 그의 말에 정태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기자들은 더욱 열띤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계약식이 끝나고 앤드류는 곧바로 회사 전체 실사 작업에 들어갔어요. 그가 보낸 회계사들과 법률팀은 모든 장부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만에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서진이 보고서를 들고 앤드류의 임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예상보다 심각합니다. 말해보세요. 비자금이 총 500억 원 규모입니다. 그리고 윤미선 여사 명의의 자선재단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재단입니다. 기부금은 모두 개인 계좌로 빠져나갔어요. 앤드류는 보고서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윤미선의 이름이 수십 건의 의심스러운 거래에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증거 자료를 정리하세요. 검찰에 제출할 겁니다. 회장님, 정말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녀는 앤드류의 진짜 의도를 알 수 없었습니다. 앤드류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범죄는 처벌받아야 합니다. 그게 제가 배운 정의입니다. 일주일 후 검찰이 태성중공업 본사에 들이닥쳤습니다. 수십 명의 검사와 수사관들이 서류를 압수하기 시작했어요. 윤미선은 경악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당신들 누구 허락받고 들어온 거예요?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비자금 조성과 횡령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검사가 영장을 내밀었어요. 윤미선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정태수도 서재에서 끌려 나왔어요. 그는 수갑을 차지는 않았지만 참고인 자격으로 동행을 요청받았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임원들이 혼란스러워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명확한 답을 줄 수 없었습니다. 언론은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태성중공업 비리 의혹, 검찰 압수수색, 윤미선 여사 유령재단 운영 의혹. 기사 제목들이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을 휩쓸었습니다. 하연은 병원 당직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어머니가 검찰청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연은 눈물을 흘리며 핸드폰을 움켜쥐었어요. 그녀는 앤드류의 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비서실을 통해 어렵게 구한 연락처였어요. 하지만 전화를 걸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앤드류는 호텔 방에서 서울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는 태성중공업 사건이 계속 보도되고 있었어요. 서진이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정하연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앤드류는 와인 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무슨 내용입니까?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다고. 거절하세요. 하지만 회장님, 제가 만날 사람은 정태수 회장뿐입니다. 그 외에는 필요 없어요. 서진은 더 이상 묻지 않고 나갔습니다. 앤드류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10년 전 그날 밤의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쓸쓸한 눈이요. 며칠 후 정태수가 앤드류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초췌한 모습이었어요. 머리는 더욱 희끗해졌고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앤드류는 사무실에서 그를 맞이했어요. 앤드류 회장님, 부탁이 있습니다. 정태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앤드류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제 아내를, 미선이를 살려주십시오. 제가 모든 걸 책임지겠습니다. 정 회장님, 저는 범죄를 고발했을 뿐입니다. 판단은 법이 하는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검찰에 제보하지 않았다면. 앤드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정태수에게 천천히 다가갔어요. 정 회장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뭡니까? 10년 전 민도연이라는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정태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입술을 떨며 앤드류를 바라봤어요. 순간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앤드류의 차가운 눈빛, 치밀한 복수, 모든 것이요. 당신이 도연이었습니까? 앤드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자리로 돌아가 앉았어요. 민도연은 죽었습니다. 10년 전 눈 내리던 밤에요. 도연? 아니, 앤드류 회장님.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정태수는 무릎을 꿇으려 했어요. 하지만 앤드류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이건 사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앤드류는 서류 하나를 꺼내 정태수 앞에 놓았어요. 이건 회장님의 횡령 내역입니다. 부인 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정태수는 서류를 보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정태수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어요. 심장마비로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의사들이 응급처치를 했지만 상태는 심각했어요. 윤미선은 구치소에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연은 아버지의 병상 옆에서 밤새 울었어요. 앤드류는 병원 복도 끝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서진이 옆에 서서 조용히 말했어요. 회장님, 이제 그만하시는 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앤드류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하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먹을 쥐어 떨림을 멈추게 했어요. 복도의 형광등 불빛이 그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마치 10년 전 그 병원 복도처럼요.
정태수의 장례식은 3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서울 시내 대형 장례식장에는 조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전 같은 화려함은 없었습니다. 재벌가 사람들은 거의 오지 않았어요. 비리 스캔들로 얼룩진 가문과 엮이기를 꺼렸던 거죠. 빈소는 쓸쓸했습니다. 하연은 상주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윤미선은 병보석으로 겨우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었어요. 그녀는 검은 상복을 입고 있었지만 수갑 자국이 손목에 남아 있었습니다. 장례식 이틀째 되던 날 오후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을비는 금방 굵어져 세차게 쏟아졌어요. 장례식장 입구에 검은색 우산을 든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앤드류 민이었어요. 그는 검은색 정장에 검은 넥타이를 메고 있었습니다. 경호원들이 뒤따랐지만 앤드류는 손짓으로 그들을 물렸어요. 그는 혼자 빈소로 들어갔습니다. 조문객들 사이를 지나 앤드류는 영정 앞에 섰어요. 정태수의 사진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앤드류는 묵념을 올렸어요. 그의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는 묘한 감정이 흐르고 있었어요. 향을 피우고 절을 올린 후 앤드류는 돌아서려 했습니다. 잠깐만요. 하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앤드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하연이 상주석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왔어요. 그녀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도연 씨, 아니, 앤드류 회장님. 앤드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그 사이에 흐르고 있었어요. 조의를 표하러 왔습니다. 앤드류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하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아버지를 죽인 거예요. 주변 조문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앤드류는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범죄를 고발했을 뿐입니다. 당신은 복수하려고 온 거잖아요. 우리 가족을 무너뜨리려고. 하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앤드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 회장님은 스스로 선택하셨습니다. 저는 기회를 드렸어요. 기회라고요? 이게 기회예요? 하연이 앤드류의 옷깃을 잡았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우리가 당신한테 얼마나 잔인했는지도 알아요. 하지만 뭡니까? 앤드류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잖아요. 앤드류는 하연의 손을 조심스럽게 떼어냈어요. 정하연 씨, 10년 전 그날 밤을 기억하십니까? 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혼인 파기 서류를 던지고 갔죠. 그건 제가. 당신은 오지도 않았습니다. 전화 한 통, 문자 하나 없었어요. 앤드류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10년간 쌓인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직장에서 해고당했고 병원에서 쫓겨났습니다. 고시원에서 홀로 죽어가고 있었어요. 하연은 그의 말을 들으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사과는 이미 늦었습니다. 앤드류는 그녀를 내려다봤어요.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민도연은 그날 밤 죽었습니다. 그리고 앤드류 민이 태어났어요. 그는 돌아서서 걸어 나갔습니다. 하연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울부짖었어요. 도연 씨, 도연 씨. 하지만 앤드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빈소 밖으로 나온 앤드류는 빗속에 섰어요. 경호원이 우산을 받쳐들었지만 앤드류는 거절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는 빗속을 걸었어요. 차가운 빗물이 그의 얼굴을 적셨습니다. 서진이 차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앤드류는 차에 타지 않고 계속 걸었습니다. 경호원들은 당황했지만 적당한 거리를 두고 따라왔어요. 장례식장 뒤편에는 작은 정원이 있었습니다. 앤드류는 그곳 벤치에 앉았어요. 빗물이 그의 옷을 흠뻑 적셨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10년 전 그날 밤에도 이렇게 눈이 내렸었죠. 이제는 눈이 아닌 비였지만 그때의 차가움은 똑같았습니다. 회장님, 서진이 우산을 들고 다가왔어요. 그녀는 앤드류 옆에 우산을 받쳐주었습니다. 이제 그만 들어가시죠. 앤드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서진은 처음으로 앤드류의 약한 모습을 봤습니다. 서진 씨, 네, 회장님. 제가 너무 심하게 한 걸까요? 서진은 놀란 표정으로 앤드류를 바라봤어요. 그가 이런 말을 하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은 정당한 일을 하셨습니다. 범죄는 처벌받아야 하니까요. 하지만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앤드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정 회장님은 심장병이 있으셨어요. 스트레스로 악화된 거죠. 그 스트레스를 제가 준 겁니다. 서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우산을 받쳐주며 앤드류 옆에 서 있었습니다. 한참 후 앤드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은 붉어져 있었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어요. 돌아갑시다. 네, 회장님. 차로 돌아가는 길 앤드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물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녹슨 반지를 꺼냈습니다. 10년 동안 간직해온 약혼 반지였어요. 앤드류는 반지를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서진 씨, 차를 세워주세요. 네, 잠깐만요. 차가 길가에 섰습니다. 앤드류는 차에서 내려 근처 하천으로 걸어갔어요. 다리 위에 서서 그는 반지를 내려다봤습니다. 빗방울이 반지 위로 떨어졌어요. 앤드류는 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망설였어요. 10년 동안 그와 함께했던 복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어요. 결국 앤드류는 반지를 던지지 못했습니다. 그는 다시 주머니에 반지를 넣고 차로 돌아왔어요. 서진은 아무 말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윤미선은 하연과 함께 빈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이 모두 떠난 후였어요. 윤미선은 남편의 영정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연아, 내 어머니, 그 사람, 앤드류 민이 누구냐? 하연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10년 전에 제 약혼자였어요. 윤미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하연을 바라봤어요. 민도현, 그 사람이 도현이었어? 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미선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저질렀던 일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윤미선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그녀는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진심 어린 후회였어요. 빈소에는 그녀의 흐느낌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가을비가 밤새도록 장례식장을 적셨어요. 앤드류는 호텔방에서 그 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와인 잔을 든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복수는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쓰디쓴 후회만이 남아 있었어요. 창밖 서울의 야경은 비에 젖어 흐릿했습니다. 마치 10년 전 그날 밤의 눈처럼요. 장례식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울은 어느새 겨울의 문턱에 들어서 있었어요. 앤드류는 태성중공업의 정상화 작업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부패한 임원들을 교체하고 투명한 회계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회사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앤드류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그는 밤마다 정태수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복수는 완성되었지만 승리감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어느 날 아침 서진이 급하게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신문이 들려 있었어요. 회장님, 이것 좀 보십시오. 앤드류는 신문을 받아들었습니다. 사회면에 큰 기사가 실려 있었어요. 윤미선,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선고. 기사는 그녀가 법정에서 눈물로 사죄했다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앤드류는 신문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집행유예라. 자선재단 관련 혐의는 인정했지만 초범이고 남편상을 당한 점이 참작됐다고 합니다. 앤드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며칠 전부터 준비해 온 문서였습니다. 서진 씨, 변호사를 불러주세요. 재단 설립건으로요. 재단이요? 네, 의료재단을 만들 겁니다. 서진은 놀란 표정으로 앤드류를 바라봤어요. 그가 이런 결정을 하리라곤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후 AM 캐퍼털의 한국 지사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강남의 새 빌딩 20층 전체가 사무실로 꾸며졌어요. 언론사 기자들과 재계 인사들이 초대받아 왔습니다. 앤드류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어요. 오늘 저희 AM 캐퍼털은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알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민도현 의료재단 설립을 발표합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기자들은 재빨리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이 재단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들을 지원할 것입니다. 초기 기금은 100억 원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앤드류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재단의 첫 번째 수혜자는 윤미선 여사입니다. 청중석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앤드류를 바라봤어요.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윤 여사는 현재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단에서 의료비 전액을 지원할 것입니다. 개소식이 끝나고 앤드류는 기자들의 질문 세례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윤미선 여사는 태성중공업 비리의 핵심 인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녀를 돕습니까? 앤드류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범죄는 처벌받았습니다. 하지만 인간으로서의 존엄까지 빼앗을 순 없습니다. 또 다른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혹시 개인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앤드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보이는 진심 어린 미소였어요. 저도 한때 도움이 필요한 환자였습니다. 그 경험을 잊고 싶지 않습니다. 개소식이 끝난 후 앤드류는 정하연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녀가 먼저 면담을 요청했어요. 강남의 한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앤드류가 도착했을 때 하연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많이 야윈 모습이었습니다.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얼굴에는 생기가 없었어요. 오셨군요. 하연이 일어서며 인사했습니다. 앤드류는 고개를 숙이고 마주 앉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연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재단 설립 소식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입니다. 하연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어요. 이게 뭡니까? 제 사직서예요. 병원을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앤드류는 놀란 표로 하연을 바라봤어요. 왜 그만두십니까? 의사는 당신의 꿈이었잖습니까? 이제는 다른 일을 하고 싶어요. 재단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하연의 눈에는 결연한 빛이 있었어요. 앤드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하연 씨, 제 재단에서 일하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알아요.
하지만 속죄하고 싶어요. 속죄요? 10년 전 제가 했던 일들, 아니, 하지 못했던 일들에 대해서요. 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참으며 계속 말했어요. 당신을 버렸던 제가 이제라도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당신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앤드류는 커피 잔을 들어 천천히 마셨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하연 씨, 네. 저는 용서라는 단어를 쉽게 쓰지 않습니다. 하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그럴 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회는 드릴 수 있습니다. 하연의 눈이 커졌어요. 앤드류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재단 의료봉사 책임자로 일하십시오. 급여는 없습니다. 순전히 봉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연은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의 눈물이었어요. 며칠 후 앤드류는 교도소를 찾았습니다. 윤미성과의 면회를 신청한 거예요. 면회실에는 투명한 아크릴 벽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윤미선이 들어왔을 때 앤드류는 그녀의 변화에 놀랐어요.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초라한 수용복을 입고 있었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윤미선은 앤드류를 보자 고개를 숙였어요. 그녀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앤드류도 전화기를 들었어요. 오셔서 감사합니다. 윤미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앤드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녀를 바라봤어요. 도연 씨, 아니, 앤드류 회장님, 저는 윤미선은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앤드류는 처음으로 그녀의 진심을 보는 것 같았어요.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당신을 인간 이하로 취급했죠. 알고 계셨군요. 앤드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잔인했는지를. 윤미선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앤드류는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윤미선 씨, 저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윤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그럴 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회는 드리겠습니다. 윤미선이 고개를 들어 앤드류를 바라봤어요. 출소하시면 재단에서 봉사활동을 하십시오. 당신이 버렸던 사람들을 돕는 겁니다. 제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건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앤드류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의료비는 재단에서 지원합니다. 건강 챙기십시오. 회장님, 인간은 변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요. 앤드류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면회실을 나갔습니다. 윤미선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녀는 처음으로 진정한 후회를 느꼈습니다. 그날 밤 앤드류는 호텔 방에서 반지를 꺼냈습니다. 녹슨 은반지를 오랫동안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작은 상자에 넣었습니다. 상자를 서랍 깊숙이 넣으며 앤드류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제 그만 내려놓아야겠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예전과 같은 풍경이지만 이제는 달라 보였어요. 앤드류의 눈빛도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복수가 끝나고 이제 구원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서울에는 봄이 찾아왔고 벚꽃이 만개하고 있었어요. 민도연 의료재단은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강남의 재단 건물에는 매일 도움이 필요한 환자들이 찾아왔어요. 정하연은 의료봉사 책임자로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환자들을 돌봤어요. 예전의 재벌가 딸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앤드류는 재단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재단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치료센터였습니다. 하연이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앤드류는 문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회장님, 서진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앤드류의 표정을 읽으려 했어요. 정하연 씨,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그렇군요. 앤드류는 짧게 대답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하연을 보면 10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분노보다 다른 감정이 앞섰어요. 며칠 후 앤드류는 뉴욕 본사로 복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은 대부분 마무리되었어요. 태성중공업은 안정을 찾았고 재단도 잘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떠날 때가 된 것 같았어요. 서진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다음 주 화요일 뉴욕행 일정 확정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앤드류는 서류를 보며 대답했어요. 서진은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괜찮으십니까? 무엇이요? 그냥 이대로 가시는 게. 앤드류는 서류에서 눈을 떼고 서진을 바라봤어요. 제 일은 끝났습니다. 이제 그들의 몫이죠. 서진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앤드류의 눈빛에서 아쉬움을 읽었습니다. 그날 저녁 앤드류는 재단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하연도 참석했어요. 회의실에 모인 이사들은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앤드류가 중요한 발표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께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앤드류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다음 주에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한국 업무는 이서진 이사에게 위임합니다. 이사들 사이에서 술렁거림이 일었어요. 하연은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앤드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재단 운영도 전면적으로 위임할 것입니다. 저는 후원자로만 남겠습니다. 회장님, 그건... 한 이사가 반대하려 했지만 앤드류는 손을 들어 막았어요. 재단은 이제 자립해야 합니다. 제 그림자 아래 있어선 안 됩니다. 회의가 끝난 후 하연이 앤드류를 불러 세웠습니다. 잠깐만요. 앤드류는 걸음을 멈췄어요. 하연이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정말 가시는 거예요? 네. 언제 돌아오실 건가요? 앤드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아마 한동안은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연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녀는 말하고 싶은 게 많았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연 씨, 아니 회장님, 편하게 부르세요. 도연 씨, 저는... 하연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앤드류는 그녀를 부드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예전의 차가운 눈빛과는 달랐어요. 하연 씨, 당신은 잘하고 있습니다. 네. 재단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시더군요. 아이들도 당신을 좋아합니다. 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제가 속죄할 수 있을까요? 앤드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당신은 저를 용서하지 않으셨잖아요. 앤드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쪼이고 있었습니다. 용서는 했습니다. 하연이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정말요? 네. 다만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앤드류는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하연은 망설이다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세요, 하연 씨. 과거에 얽매이지 마시고요. 회장님도요. 앤드류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손을 놓았습니다. 잘 지내십시오. 회장님도요. 앤드류는 돌아서서 걸어나갔습니다. 하연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출국 전날 밤 앤드류는 박노식을 만났습니다. 10년 전 자신을 도왔던 유일한 친구였어요. 강남의 한 조용한 식당이었습니다. 노식은 앤드류를 보자마자 껴안았어요. 도연아, 정말 잘 살았구나. 형 덕분입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술을 마셨어요. 노식은 앤드류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봤습니다. 많이 변했어. 표정이 부드러워졌어. 그런가요? 처음 만났을 때는 눈빛이 무서웠는데 이제는 사람 같아. 앤드류는 웃었어요. 노식이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복수는 끝났니? 네, 끝났습니다. 후회는 없고? 앤드류는 술잔을 들어 천천히 마셨어요. 그리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후회 있습니다. 뭐가? 너무 멀리 갔던 것 같아요. 정태수 회장님이 돌아가신 건 노식은 앤드류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거야. 하지만 제가 압박하지 않았다면 도연아 들어봐. 너는 범죄를 고발했을 뿐이야.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 앤드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죄책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형, 제가 올바른 일을 한 걸까요? 올바른 일이었어. 다만 대가가 컸을 뿐이지. 노식은 술잔을 채웠습니다. 이제 과거는 놓아줘. 너도 그 사람들도 새로 시작할 때야.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술을 마셨어요. 헤어지기 전 노식이 앤드류를 껴안았습니다. 자주 연락해. 너는 내 친구니까. 고맙습니다, 형. 뭘? 친구 사이에. 노식은 택시를 타고 떠났어요. 앤드류는 홀로 거리를 걸었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는 여전히 화려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차갑게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앤드류는 짐을 정리했습니다. 서랍을 열자 작은 상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녹슨 반지가 들어있는 상자였습니다. 앤드류는 상자를 꺼내 오랫동안 바라봤어요. 그리고 결심한 듯 상자를 열었습니다. 반지를 꺼내 손에 쥐었어요. 이제 정말 보내줘야겠습니다. 앤드류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바람이 불어왔어요. 그는 반지를 바라보며 10년간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사랑했던 시간, 배신당한 순간, 복수를 다짐했던 날들. 모든 것이 이 작은 반지에 담겨 있었어요. 앤드류는 팔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펼쳤어요. 반지가 밤하늘로 날아갔습니다. 작은 은빛이 공중에서 반짝이다 사라졌어요. 앤드류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안녕히 민도연.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창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어요. 내일이면 뉴욕으로 떠납니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앤드류는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같은 시각 하연은 재단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앤드류가 남긴 편지가 놓여 있었어요. 그녀는 편지를 펼쳐 읽었습니다. 하연 씨께 제가 떠나기 전에 이 글을 씁니다. 당신을 용서한다고 했던 말 진심이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재단을 잘 부탁드립니다. 당신이라면 잘할 수 있을 겁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앤드류 민올림. 하연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그녀는 울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대신 미소를 지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딘가에서 도연도 같은 하늘을 보고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고마워요, 도연 씨. 그리고 미안해요. 그녀는 작게 속삭였어요. 봄바람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3년 후 2028년 가을이었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우뚝 선 현대식 건물이 있었어요. 입구에는 민도연 어린이 의료재단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건물 주변으로는 단풍잎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재단은 3년 사이 한국 최고의 의료복지기관으로 성장했습니다. 매년 수천 명의 환자들이 이곳에서 도움을 받았어요. 1층 로비에는 환자 가족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정하연이 흰 가운을 입고 복도를 걸어왔어요. 그녀는 이제 재단의 원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평온함과 자신감이 넘쳤어요. 예전에 그 연약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원장님, 오늘 신규 환자가 15명입니다. 간호사가 차트를 건넸어요. 하연은 차트를 받아들고 하나씩 검토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후 진료 일정 조정해 주세요. 네, 원장님. 하연은 어린이 병동으로 향했어요. 복도를 걷는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병동 놀이방에서는 봉사자들이 아이들과 놀아주고 있었어요. 그 중에는 윤미선도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그림 다 그렸어요. 한 아이가 그림을 들고 윤미선에게 달려왔어요. 윤미선은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우와, 정말 잘 그렸구나. 선생님한테 보여줄까? 윤미선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있었어요. 3년 전의 오만한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출소 후 줄곧 재단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이제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봉사자가 되었습니다. 하연이 문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어머니의 변화가 여전히 신기했습니다. 윤미선이 고개를 돌려 하연을 봤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윤미선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하연도 미소로 답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하연과 윤미선은 구내식당에서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식사를 했어요. 하연아, 오늘 새로 온 아이들 봤니? 네, 어머니. 15명이나 되더라고요. 그 중에 백혈병 아이가 있던데 참 안 됐어. 윤미선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하연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잘 치료해 줄 거예요. 그래, 우리 재단이 있으니까. 윤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연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어머니,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해요. 아니야. 엄마는 평생 속죄하며 살아야 해. 도연 씨한테, 너한테. 하연은 어머니를 꼭 안아주었어요. 윤미선은 딸의 품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그렇게 있었어요. 오후가 되자 재단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박노식이었어요. 그는 이제 재단의 후원 이사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노식은 하연의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원장님 바쁘십니까? 노식 이사님, 어서 오세요. 하연이 일어나 반갑게 맞았습니다. 노식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이번 달 후원금 내역입니다.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하연은 서류를 받아 검토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페이지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익명 후원자 10억 원이라는 항목이 있었어요. 이사님, 이 익명 후원자는 노식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3년 전부터 매달 후원하시는 분입니다. 신원 공개는 원치 않으세요. 하연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녀는 누군지 알 것 같았습니다. 혹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노식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문을 나서다 멈춰서서 뒤돌아봤습니다. 원장님, 도연이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노식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재단에서는 창립 3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후원자들과 언론사 기자들이 모여들었어요. 대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하연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어요. 귀한 시간 내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하연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민도현 어린이 의료재단은 3년 전 한 사람의 용기로 시작되었습니다. 스크린에 재단 설립 당시 사진들이 떠올랐어요. 그분은 과거의 고통을 복수가 아닌 구원으로 승화시키셨습니다. 하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녀는 눈물을 참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계시지 않지만 그분의 정신은 이곳 곳곳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청중석에서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윤미선도 눈물을 흘리며 딸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그분처럼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희망을 나누는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기념식이 끝난 후 하연은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어요. 가을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하연은 핸드폰을 꺼내 오래된 메시지를 열었어요. 3년 전 앤드류가 떠나기 전 보낸 마지막 문자였습니다. 잘 지내세요. 당신은 잘할 수 있습니다. 하연은 핸드폰을 가슴에 안았어요.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도연 씨, 저 잘하고 있죠? 당신이 시작한 일, 제가 이어가고 있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하연은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고마워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같은 시각 뉴욕 맨해튼의 한 펜트하우스였습니다. 앤드류는 창가에 서서 뉴욕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손에는 태블릿이 들려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한국 뉴스가 떠 있었어요. 민도현 재단 3주년 누적 치료 환자 5,000명 돌파라는 기사였습니다. 사진 속에는 하연이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었어요. 앤드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전의 차가운 미소가 아닌 따뜻한 미소였어요. 서진이 커피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한국 소식 보고 계셨군요. 네, 재단이 잘 되고 있네요. 보고 싶지 않으세요? 앤드류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제는 그들의 시간입니다. 제가 끼어들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회장님이 만드신 재단인데. 아닙니다. 이제는 하연 씨와 그곳 사람들의 재단이에요. 앤드류는 태블릿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씨앗을 뿌렸을 뿐입니다. 꽃을 피우는 건 그들의 몫이죠. 서진은 앤드류의 옆에 섰어요. 회장님은 정말 변하셨습니다. 그런가요? 네. 예전에는 복수만 생각하셨잖아요. 이제는 평화롭습니다. 앤드류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한국의 한 일간지에 큰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적의 사위, 그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이었어요. 기사는 앤드류 민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버림받은 약혼자에서 세계적 투자자가 된 이야기, 복수 대신 구원을 선택한 이야기. 사람들은 그를 기적의 사위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재단 로비에 그 신문이 놓여 있었습니다. 환자 가족들이 기사를 읽으며 감탄했어요. 이런 분이 계셨다니 정말 대단하네요. 복수하지 않고 용서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하연은 로비를 지나다 그 모습을 봤어요. 그녀는 신문을 집어들고 기사를 읽었습니다. 기사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앤드류 민 회장은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다. 다만 대변인을 통해 이런 말을 전했다. 버림받은 자가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와 존경의 눈물이었어요. 그날 오후 하연은 재단 건물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현판을 올려다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민도현 어린이 의료재단. 그 이름 석자에 담긴 의미가 이제야 온전히 이해되었습니다. 도연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새로운 생명을 주고 있었어요. 원장님, 아이들이 하연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아이들을 안아주었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건물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윤미선이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그녀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도연의 행복을, 딸의 행복을, 그리고 이 재단의 영원함을 위해서요.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재단 건물 위로 붉은 노을이 펼쳐졌어요. 현판에 석양빛이 반사되어 황금빛으로 빛났습니다. 그 아래에는 작은 글귀가 새겨져 있었어요.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버림받은 자가 세상을 구원한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단풍잎이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마치 축복처럼, 마치 희망처럼. 뉴욕에서 앤드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아프리카에 의료시설을 짓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복수를 위해 살지 않았어요. 이제는 구원을 위해 살았습니다. 서울에서 하연은 매일 환자들을 돌보며 살았어요.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미래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어요. 윤미선은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살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오만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겸손하게 섬기며 살았습니다. 세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갔어요. 하지만 그들을 연결하는 건 하나였습니다. 용서와 구원,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비 오는 어느 오후 재단 현판에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물방울이 글자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민도연 어린이 의료재단. 그 이름은 이제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10년 전 눈 내리던 밤 죽어가던 남자가 있었어요. 버림받고 절망했던 그 남자는 이제 없었습니다. 대신 수천 명의 생명을 구하는 기적을 만든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었어요.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시작되었어요. 용서와 구원, 그리고 사랑이었습니다. 하늘에서는 비가 그치고 무지개가 떠올랐어요. 재단 건물 위로 7빛깔 무지개가 걸렸습니다. 아이들이 창문으로 달려가 무지개를 가리키며 환호했어요. 하연은 아이들과 함께 무지개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어요. 도연 씨, 당신이 만든 기적이에요. 이 모든 게. 무지개는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마치 축복처럼, 마치 약속처럼. 버림받은 자가 세상을 구원한다는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민도현이라는 이름으로, 기적의 사위라는 전설로, 영원히.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